야, 이 거지년아. 깜냥도 안 되면 내 눈앞에서 꺼져. 10년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김밥집 일군 며느리한테 빈 밥공기 던지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남편은 옆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시어머니 새 며느리감으로 점 찍은 비서는 다리 꼬고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귀찮은 자빌이라며 10년 동안 떠넘긴 그 종이 쪼가리들이 알고 보니 회사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 친정집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매달리는데 식모 취급하던 며느리한테 야무지게 한 방 먹인 똑똑한 아내의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오성훈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봅니다.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죠.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손목엔 보호대 자국이 벌겋게 남아있어요. 서둘러 머리를 묶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첫 차에 몸을 싣자 졸음이 쏟아지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늘 처리해야 할 도시락 주문 50건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있죠. 복잔의 김밥 본점에 도착하니 가게 안은 아직 새벽 공기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길로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켭니다. 큰 솥에 물을 받아 어묵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도마 앞에 서서 김밥 재료 20가지를 손질해 나갑니다. 당근을 채 썰고 단무지를 꺼내고 시금치를 데치고 햄을 굽고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이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오전 8시를 가리키죠. 이 모든 과정이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몫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누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황복자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느릿느릿 들어옵니다. 왔어요, 어머님. 저는 손에 묻은 참기름을 앞치마에 닦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황복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카운터에 앉자마자 어제 매출 장부를 펼칩니다. 야, 정유리. 이리 와봐라. 황복자가 장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네, 어머님. 어제 김밥 3줄이 비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어제 마감하면서 다 맞춰서 정리했는데요. 폐기 처리한 거 있어서 그거 기록해뒀어요. 폐기? 폐기는 무슨 폐기야? 멀쩡한 김밥을 왜 폐기를 해? 너 또 친정에 싸들고 간 거 아니냐? 황복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손님이 주문하시고 안 찾아가신 거라 2시간 지나서 폐기했어요. 말은 잘하지. 어휴, 내가 못 살아. 황복자가 혀를 차며 장부를 탁 덮습니다. 마침 옆가게 사장 부부가 출근하던 길에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갑니다. 저는 시선을 떨군 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잡힌 칼이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느껴지죠. 점심 피크 타임이 되자 가게 앞에는 줄이 늘어섭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김밥을 40줄 넘게 말고 있어요. 손목 보호대가 땀에 흠뻑 절어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오성훈이 들어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죠. 왔어. 저는 김밥을 마는 손을 멈추지 않고 짧게 말합니다. 오성훈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칩니다. 여보세요. 네, 복잔의 김밥 본사입니다.
가맹문의 주셨다고요? 오성훈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김밥 한 줄을 마저 말아 도시락통에 담으며 흘끗 그쪽을 봅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단무지 좀 추가로 더 주세요. 손님 한 분이 카운터에서 외칩니다.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단무지 통을 들고 나갑니다. 오성우는 통화를 하느라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죠.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손님이 잠시 뜸해집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매장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 어제 찍어둔 매콤 참치 김밥 사진을 올립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여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 버튼을 누릅니다. 팔로워 8만 명의 화면이 뜨고 댓글 알림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하죠. 가맹 문의만 17건이에요. 저는 한 건씩 정성껏 답장을 보냅니다. 그때 황복자가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정유리. 너 또 휴대폰만 보고 있냐? 일은 안 하고. 어머님, 이거 가맹문에 답장 보내고 있어요. 휴대폰 그만 만지고 매장 청소부터 해. 바닥에 김밥 부스러기가 그게 뭐냐? 저는 한숨을 삼키며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동네 분식집을 30호점 규모로 키워낸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황복자도 오성훈도 인정한 적이 없죠.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가게가 작았을 시절 황복자와 오성훈은 행정서류 작성과 사업자 등록 같은 일들을 모두 귀찮아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황복자가 던지듯 말했고 오성훈도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서 브랜드 상표권도 레시피 특허도 인스타그램 계정 명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10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그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네요. 저녁 7시 가맹점주 정기 미팅이 시작됩니다. 본사 2층 회의실에 30명의 점주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이번 달 신메뉴 매콤 참치 김밥은 인스타그램 노출 후 사흘 만에 문의가 200건 넘게 들어왔어요. 원가율은 32%로 잡았고요. 매장 권장 판매가는 4,500원입니다. 점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사모님, 마케팅 일정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신대방점 박순자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벤트 시작해서 2주간 진행할 거예요. 인플루언서 협찬도 5명 섭외해뒀어요. 역시 사모님이 본사의 진짜 기둥이셔. 박순자가 박수를 치자 다른 점주들도 따라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죠. 뒷자리에서 황복자가 팔짱을 낀 채 입을 삐죽 내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점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박순자가 슬그머니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박순자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표님이 새로 들어온 비서랑 출장을 자주 다니시던데요. 비서요? 한채영이라고 젊은 아가씨예요.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도 둘이 영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사모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박순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죠. 처음 들어요, 사장님. 아휴, 괜한 말을 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사모님이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순자가 제 손을 살짝 토닥이고는 자리를 뜹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한채영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어요. 밤 10시
학원가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저는 혼자 매장 마감을 합니다. 황복자는 이미 2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 퇴근했고 오성우는 거래처 미팅이라며 사라진 지 오래죠. 저는 텅 빈 가게에 앉아 도시락에 남은 김밥 꽁다리를 우적우적 씹습니다. 입안에서 짭조름한 단무지 맛이 퍼지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맛 같아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어요. 황복자의 글씨입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본가로 와라. 가족회의가 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죠. 이번엔 진짜 중요한 얘기다.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오성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돕니다. 한채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성훈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죠. 저는 천장의 무늬를 하나씩 세어봅니다.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한 단정한 차림이죠. 분식집 며느리 자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분위기예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채영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입꼬리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어요. 저는 가방을 든 채로 잠시 멈춰섭니다. 어머님, 이분이 누구세요? 주방에서 황복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대표 비서로 새로 들어온 한채영이다. 명문대 나와서 호텔 그룹에서 일하다가 우리한테 스카우트 되어 왔어. 황복자의 목소리에 자랑이 잔뜩 묻어 있어요. 마치 자기 자식 자랑하듯 신이 나 있죠. 호텔 그룹에서 일하시다가 분식 프랜차이즈로 오셨다고요? 저는 한채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네, 외식산업 전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요. 복잔의 김밥이 워낙 성장세가 좋아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채영이 깎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옆 소파에 앉아있던 오성훈과 한채영의 눈이 마주칩니다. 오성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죠. 그 짧은 순간의 공기가 제 머릿속에서 사이렌처럼 울려요. 앉아라, 정유리. 밥 차려놨다. 황복자가 식탁을 가리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황복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와서는 한채영의 자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채영아, 어서 먹어라. 내가 직접 끓인 거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한채영이 두 손으로 그릇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 살림을 같이 챙길 사람이니까 가족처럼 지내야지. 황복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한채영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저는 제 앞을 내려다봅니다. 빈 밥공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미역국도 반찬도 아무것도 없죠. 어머님, 제 미역국은요? 저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네가 알아서 떠먹어. 부엌에 솥재 있다. 황복자가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국자로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으로 돌아오는데 한채영이 갑자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신규 매장 입지 분석 자료입니다. 한채영이 태블릿을 식탁 가운데에 펼쳐놓습니다. 황복자와 오성훈이 동시에 고개를 빼고 들여다봅니다. 오, 채영이 일 잘하네. 오성훈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채영이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데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누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채영이 태블릿 화면을 넘깁니다. 사모님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던 인스타그램 계정 말씀이에요. 이제 회사 규모가 커졌으니까 회사 명의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춥니다.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브랜드 자산 관리 차원에서요. 개인 명의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채영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해요. 그래, 채영이 말이 맞다. 너 그 계정 회사로 넘겨라. 황복자가 곧장 맞장구를 칩니다. 여보, 그거 어차피 가게 홍보용으로 쓰는 거잖아. 회사 거로 돌리는 게 맞지. 오성훈도 거듭니다. 저는 천천히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도 속은 차갑게 가라앉아요. 어머님, 그건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저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뭐, 변호사? 황복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갑니다. 명예 이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저는 황복자의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그 순간 황복자와 한채영이 서로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여요. 저는 그 짧은 교환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한채영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넣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가 뜹니다. 대부분 비공개로 돌려져 있지만 가장 최근 게시물 하나가 막 비공개로 바뀌기 직전이에요. 저는 빠르게 캡처를 누릅니다. 부산 해운대 야경 사진이죠. 지난달 오성훈이 부산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캡처 화면을 별도 폴더에 저장합니다. 손이 가볍게 떨리지만 호흡은 차분하게 가라앉히죠. 화장실 물을 한번 내리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국 다 식었다. 황복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섭니다. 가게 나갈게요, 어머님. 잠깐 있어봐. 황복자가 따라 나옵니다. 현관 앞에서 황복자가 제 팔을 꽉 붙잡습니다. 야, 정유리. 네. 너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식집 며느리 주제를 좀 알아야지.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황복자의 손가락이 제 팔뚝을 파고듭니다. 거실에 앉은 한채영이 다리를 꼬고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는 모습이 흘끗 보여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본가를 나섭니다. 본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게로 가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해요. 지난 몇 달간 이상했던 정황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오성훈이 갑자기 출장이 늘어난 것,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진 것, 새로 산 시계와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다른 것, 부부 공용 카드 명세서에 찍힌 낯선 호텔 이름들, 그 모든 조각이 한채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어 보여요. 가게에 도착해서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며 인사를 하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을 내어줍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성우는 또 늦는다는 문자만 남기고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외장하드를 꺼냅니다. 작년에 거래처 사장님이 자료 백업용으로 쓰라며 선물해 준 거예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외장하드를 연결합니다. 먼저 10년치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해요. 황복자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 오성훈과 주고받은 대화들, 가맹점주 단톡방 기록까지 전부 옮깁니다. 다음은 매출 장부. 지난 10년간 제가 직접 엑셀로 정리해 온 파일들이죠. 월별, 분기별, 매장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가맹 계약서도 빠짐없이 스캔본을 챙깁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비밀번호와 가입 정보, 명예 등록 서류도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합니다. 상표권 등록증과 레시피 특허 출원 서류도 함께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 오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폴더를 더 만듭니다. 폴더 이름을 한참 고민하다가 그날을 위해라고 적어 넣습니다. 거기에 오늘 화장실에서 캡처한 한채영의 부산 사진을 옮겨 담아요. 외장하드를 노트북에서 분리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사각형 안에 제 10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요. 저는 외장하드를 안방 화장대 서랍 가장 안쪽, 생리대 상자 아래에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끄고 소파에 잠시 앉아요. 오성우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어요. 거래처 회식 길어진다. 먼저 자. 저는 답장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그 불빛을 바라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본사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제 책상으로 가는데 한채영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켜고 제 서랍을 열고 있어요. 한채영 씨, 거기 제 자리인데요. 저는 가방을 든 채로 멈춰섭니다. 아, 사모님. 오셨어요? 한채영이 천천히 의자를 돌립니다. 대표님께서 업무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사모님 자리는 저쪽 창고 옆으로 옮겨드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묻습니다. 대표님이요. 직접 지시하셨어요. 한채영이 어깨를 살짝 으쓱합니다. 마침 그때 오성훈이 사무실로 들어와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오성훈에게 다가갑니다. 아, 그거. 채영 씨가 신규 매장 자료 정리하려면 가까운 자리가 편하잖아. 당신은 어차피 가게 일이 더 많으니까. 오성우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합니다. 내 짐은 창고 옆에 박스로 옮겨놨어. 차차 정리해. 오성우는 그 말만 던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갑니다. 좁은 통로 끝에 종이 박스 3개가 쌓여 있어요. 제가 10년간 쓰던 다이어리, 자료집, 점주들이 보내준 손편지, 가맹점 오픈 기념 사진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죠. 저는 박스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 옆 작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맹점주들과 진행하기로 한 신제품 시식회가 시작됩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 점주 15명이 둘러앉아 있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깻잎 불고기 김밥과 매콤 오징어 김밥 시식용 접시가 가운데 놓여 있죠. 오늘 신메뉴 2가지 가져왔어요. 깻잎 불고기 김밥은 원가율 30%로 잡았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한채영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박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한채영이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사모님 계속하세요.
한채영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깔립니다. 저는 다시 말을 잇습니다. 매콤 오징어 김밥은 시즌 한정으로 갈 거고요. 한 달 후에 메뉴판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잠시만요, 사모님. 한채영이 손을 듭니다. 앞으로 점주님들과의 소통은 본사 공식 창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모님 개인이 직접 연락하시는 방식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박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채영을 쳐다봐요. 한채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년 동안 사모님하고 직접 소통해 왔어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회사 체계가 잡혀가는 단계니까요, 사장님.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한채영이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합니다.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듯한 말투예요. 저는 입을 다물고 한채영의 옆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점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박순자가 슬그머니 제 팔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요. 사모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사장님. 제가 지난주 본사 회식 자리에서 봤어요. 뭐요? 한채영이 대표님 양복 옷깃을 자연스럽게 매만지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 회식 끝나고 둘이 같은 차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제가 그 차 따라가 봤어요. 박순자가 침을 한번 삼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까치요. 사모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러운데 저는 사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박순자의 얼굴을 봅니다. 화장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워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박순자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습니다.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저는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춥니다. 오성훈의 와이셔츠가 가장 위에 있어요. 옷깃을 펼쳐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에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죠. 그리고 옷깃 안쪽에 누드 핑크색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어요.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본가에서 한채영이 바르고 있던 립스틱 색깔과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셔츠를 세탁기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김치 보관용 지퍼백을 한 장 꺼내요. 셔츠를 곱게 접어 지퍼백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잠급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셔츠를 모든 각도에서 찍습니다. 옷깃 정면, 옷깃 안쪽, 립스틱 자국 확대, 셔츠 전체 모습, 촬영 날짜와 장소까지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아요. 분노가 차오르는 게 아니라 차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기분이죠. 저 자신이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퍼백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쪽, 외장하드 옆에 나란히 놓아둡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출근하자마자 황복자가 저를 카운터로 부릅니다. 정유리, 잠깐 와봐. 네, 어머님.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카운터 앞에 섭니다. 이번 달부터 네가 받던 활동비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 저는 황복자의 얼굴을 똑바로 봅니다. 어차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며느리가 무슨 월급을 받아.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어머님 활동비도 월급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잖아요. 그것도 반으로 깎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 남편이 대표인데 그 돈으로 살면 되지. 왜 가게에서 따로 챙겨가? 황복자가 손을 휘휘 젓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결제 서류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채영의 급여 조정 결제안이에요. 기존 급여에서 50% 인상. 저는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위치에 그대로 놓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가게 뒤편 골목으로 나갑니다.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기 이수진의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유리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진아, 잠깐만 통화 가능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골목에 부는 바람이 차요. 수진아,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0년이 갑자기는 아니지. 저는 짧게 웃습니다. 이수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엽니다. 유리야, 우리 언니 있잖아.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거 알지? 송미경 변호사님? 응.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비공식 상담으로 일단 한번 만나봐.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수진의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잠시 골목에 서 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마는데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공용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채영의 다이어리를 발견합니다.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깔끔한 글씨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신규 매장 오픈 일정, 거래처 미팅 약속, 그리고 한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죠. 사모님 자리 정리 시점 3개월 내. 저는 그 글씨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씩 정성껏 찍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지만 호흡은 차분해요. 촬영이 끝나자 다이어리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분노보다 사냥꾼의 미소에 가까워요. 같은 시각 본가 안방에서는 황복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어요. 며칠 전 제가 안방 서랍이 작은 화분 옆에 슬쩍 놓아둔 보조 녹음기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죠. 채영아, 이번 추석 전에는 그년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한다. 네, 어머님.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 두마. 너는 우리 아들 옆에 꼭 붙어 있기만 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녹음기는 그 모든 목소리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합니다. 창가 자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수진의 언니 송미경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유리예요. 오, 사모님. 수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송미경이 자리를 권합니다. 저는 들고 온 가방에서 외장하드와 출력한 서류 더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송미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묻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회사에서 한 일들이에요. 매출 장부, 점주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인스타그램 운영 기록, 상표권 등록증, 레시피, 특허 출원 서류 다 있어요. 잠깐만요. 송미경이 서류 한 장씩을 천천히 넘겨봅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져요. 저는 그 옆에서 1시간 가까이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명절 없이 일한 10년, 황복자의 폭언, 손에 쥐어진 활동비, 그리고 최근 한채영의 등장과 오정훈의 부정 정황까지. 송미경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묵묵히 듣다가 마지막에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봅니다. 사모님. 네.
제가 가사 전문으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사모님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의뢰인은 처음입니다. 준비요? 네. 보통은 이혼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야 자료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미 10년치 기록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명의도 상표권도 인스타그램도 본인 앞으로 있고요.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귀찮은 일을 다 떠넘기셔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기여도 이거 입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명의로 다 들고 계시니까 입증이 아니라 확인 절차로 끝낼 수 있어요. 송미경이 펜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폭언 정황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녹음기 하나 안방에 두고 왔어요. 며칠 분량은 이미 받아놨고요. 카드 사용 내역, 호텔 결제 명세도 출력해뒀어요. 잠시만요. 송미경이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봅니다. 사모님, 제 의뢰인 되어주실래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음이 터집니다. 그럼요, 부탁드릴게요. 송미경이 종이 한 장에 손글씨로 목록을 적어 내려갑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용히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매장 안에 CCTV 영상 있죠? 그거 한 달치 보존 요청해 두세요. 점주들 중에 사모님 편 들어줄 분 5분만 줄여서 미리 진술서 받아두시고요. 카드 사용 내역은 최근 1년치만 더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송미경이 펜을 멈추고 저를 봅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증거로 싸워야 이깁니다.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은 평소처럼 지내세요. 저는 종이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가슴은 오히려 단단해져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친정에 전화를 겁니다. 엄마, 유리야. 웬일이야 토요일에. 엄마, 나 조만간 친정에 잠깐 머물지도 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릅니다.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요. 엄마, 내 방은 항상 그대로 있다. 언제든 와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한 가지 질문도 섞여 있지 않아요.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쥡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밥은 챙겨 먹고 다니지? 응, 먹어. 끊어. 운전 조심하고. 엄마가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차창 밖을 봅니다. 저녁 6시 무렵 황복자한테서 문자가 와요. 오늘 저녁 본가로 와라. 가족 다 모여 저녁 먹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오성훈이 마침 거실에 있어서 슬쩍 묻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본가로 오라는데 무슨 일 있어?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하시던데. 오성훈이 휴대폰만 보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대답이 너무 짧고 시선이 너무 굳어 있어요. 옷 갈아입을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엽니다. 작은 손가방을 꺼내 보조 카메라를 챙깁니다. 지난주 인터넷으로 주문해둔 만년필 모양의 작은 카메라예요. 저는 그걸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외출 준비를 마칩니다. 저녁 7시 본가에 도착하니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반찬이 단출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흰쌀밥. 황복자가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왔어. 앉아라.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손가방을 식탁 옆 장식장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장식장은 식탁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죠. 손가방 안에서 작은 카메라의 빨간 점이 깜빡이는 게 보이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오성훈이 뒤늦게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제 자리 앞에 놓여 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잠시 내려다봅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먹기 전에 봐라. 황복자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킵니다. 오늘 안에 도장 찍고 나가라. 황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해요.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로 황복자의 얼굴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식 대표됐다. 너 같은 거지 친정 출신은 이 집에 더는 어울리지 않아. 어머님, 내 말 끊지 마라. 다 알아봤다. 너 친정이 동네 슈퍼 한 칸 있는 거 빼고 뭐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걷어준 거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이혼합 비서가 들어있어요. 그 아래에 또 한 장. 각서. 인스타그램 계정 및 레시피 권리 일체를 회사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두 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어머님,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누가 작성했든 무슨 상관이야. 도장이나 찍어. 여보는 알고 있었어? 저는 오성훈을 봅니다. 오성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도 손도 안 대요. 여보. 저는 한 번 더 부릅니다. 오성훈의 입술이 살짝 움직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여보, 말 좀 해봐. 이게 뭐야? 엄마가 옳은 말씀하시는 거야. 오성훈이 겨우 입을 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습니다. 웃음이 입가에서 새어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슬프지 않아요. 옳은 말씀? 저는 합의서를 한 번 더 봅니다. 황복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야, 정유리. 네, 어머님. 거지년아. 깜냥도 안 되면 꺼져. 황복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칩니다. 그 충격에 된장찌개 그릇이 흔들려요. 내가 너를 10년 동안 걷어줬으면 됐지. 무슨 명의가 어쩌고 변호사가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해. 황복자가 제 앞에 놓인 빈 밥공기를 들어 제 쪽으로 휙 던집니다. 밥공기가 식탁 위에서 빙그르르 돌다가 가장자리에 부딪혀 멈춥니다. 저는 그 밥공기를 가만히 봅니다. 장식장 위 손가방 속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어요. 여보. 저는 다시 오성훈을 봅니다. 오성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아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단 한 번을 그만하시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 침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답이 그 침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합의서만 집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 곱게 접어 핸드백에 넣어요. 각서는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머님. 왜? 오늘 저녁 잘 차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깍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뭐라고? 야, 너 어디가? 저는 장식장 위 손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황복자가 따라 나오려다 멈춥니다. 야, 정유리. 도장 찍고 가라니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가벼운 소리예요. 뭔가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핸드백 안에 접어넣은 합의서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봅니다. 종이가 따뜻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아요.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호흡이 깊게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어딘가 낯설어요.
새벽 거울 앞에 그 푸석한 얼굴이 아니에요. 밤 9시 친정 골목 어귀에 택시가 멈춥니다. 저는 택시비를 치르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요. 오래된 슈퍼 간판이 노란 불빛을 흘리고 있어요. 엄마가 가게 안에서 손님과 무어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모습을 보고 멈칫합니다. 유리야.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가게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앞에 멈춰섭니다. 왔어? 엄마는 그 말 외에 다른 건 묻지 않아요. 제 손을 잡고 가게 안쪽 살림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식탁 위에는 콩나물국이 식어가고 있어요. 마침 끓여뒀다. 앉아라. 엄마가 국그릇을 데우러 부엌으로 갑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립니다. 손바닥으로 가방을 꾹 누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합의서의 두께가 느껴져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십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는 평소처럼 짧게 인사하시고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옵니다. 옛날 사진 보고 있었다. 같이 볼래? 아버지가 식탁 옆 의자에 앉으며 앨범을 펼칩니다. 10년 전 결혼식 앨범이에요.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첫 장에 있어요. 옆에서 오성훈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죠. 엄마가 데운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순간 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집니다. 콩나물 위로 눈물 한 방울이 그대로 떨어져요. 엄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왜? 나 진짜 못 견디겠더라. 그래. 엄마가 제 옆자리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쓸어줍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앨범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십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송미경이 사무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요. 오셨어요. 어제 일은 들었어요. 수진이가 전화해줬어요. 네, 변호사님. 앉으세요. 오늘은 합의서 도장 찍으러 오신 거 아니죠? 송미경이 살짝 웃습니다. 네. 정식으로 소송 들어갈게요. 저는 가방에서 어제 식탁에서 가져온 합의서를 꺼내 송미경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저는 작은 손가방 안에 보조 카메라를 꺼내 옆에 놓아요. 어제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 전부 녹화됐어요. 송미경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가만히 봅니다. 사모님. 네. 이건 결정적이에요. 폭언, 빈 그릇 던지는 장면, 권리 양도 강요까지 한 번에 다 잡혔으면 재판부에서 무게 있게 봅니다. 녹음기 안방에 두고 온 것도 어제 새벽에 회수했어요. 한채영이랑 시어머니 통화한 거 들어있어요. 하루 만에 다 정리하셨네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짧게 웃어요. 송미경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꺼냅니다. 위임 계약서예요. 천천히 읽어보고 도장 찍으세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제가 대리합니다. 네. 저는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과 레시피 권리 확인 소송까지.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꾹 누릅니다. 도장 자국이 종이에 또렷하게 찍히는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시원하게 트여요. 바로 가압류 신청도 들어갈게요. 회사법인 계좌랑 시어머님이랑 남편 분명의 부동산 중 일부 묶을 거예요. 결정까지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고 본가나 가게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친정에 계세요. 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순자예요.
여보세요, 사장님. 사모님, 큰일 났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요. 무슨 일이세요? 본사에서 점주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어요. 사모님이 가족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요. 점주들이 지금 다 술렁이고 있어요. 누가 올렸어요? 한채영이요. 저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로 서 있어요.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님이랑 다시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송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송미경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점주들한테 직접 입장 한 줄 올리세요. 길게 쓰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요. 어떻게 쓸까요? 인스타그램 계정, 레시피,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정유리 본인이라는 점, 그리고 본사와의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 협조 부탁드린다는 정도. 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자 천천히 적어 내려가요. 다 적은 후 한 번 더 읽어보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자 점주들의 반응이 곧장 올라오기 시작해요. 신대방점 박순자가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저는 사모님 입장 따르겠습니다. 마포점 김영수가 그 다음으로 올립니다. 저도요. 본사 지침 일단 보류합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30개 매장 중 22개 매장 점주들이 같은 입장을 표명해요. 본사 신규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가만히 봐요. 송미경이 옆에서 차를 한 잔 내려놓습니다. 이제 본사 쪽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송미경이 살짝 웃어요. 네. 같은 시각 본사 사무실에서는 한채영이 단톡방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을 거예요. 황복자도 옆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겠죠. 오성우는 곧장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오성훈의 이름이 뜨고 1번, 2번, 5번, 10번 계속 울려요. 저는 받지 않습니다. 송미경이 말한 대로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통화 기록을 캡처로 저장해요. 전화 받지 마세요. 문자 와도 답장 마시고요. 캡처만 남기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오후 4시쯤 친정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아버지가 가게 카운터에서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세요. 유리야, 이리 와봐라. 저는 카운터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황복자가 서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진 얼굴로 친정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있어요. 유리야, 정유리, 문 좀 열어봐라. 황복자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갈라져 들립니다. 유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저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황복자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부르지 않은 제 이름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내가 잘못했다. 가게가 무너진다. 점주들이 다 등을 돌렸다. 황복자가 무릎을 꿇어요.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이 화면 속에 잡혀요. 아버지는 인터폰 화면을 한참 보시다가 천천히 손을 거두십니다. 안 열어줘도 되겠지? 아버지가 저를 보십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인터폰 전원을 그대로 두고 가게 안쪽 살림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사과를 깎으며 한마디 하세요. 내 일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너만 보면 된다.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들쳐 골목을 내려다봐요. 황복자가 친정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울고 있어요. 유리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며느리야, 한 번만 받아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 너머로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와 엄마에게 무어라 묻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커튼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내려다봅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아요. 그저 한 사람이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송미경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요. 변호사님, 가압류 신청과 별개로 이혼 조정 신청서도 예정대로 접수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닫습니다. 밖에서 황복자의 울음소리는 1시간이 다 되도록 멈추지 않아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해요. 회사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한 단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황복자를 부축해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 쪽을 봅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새 문서 파일을 열어 첫 줄을 적어 내려갑니다. 손가락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송미경이 가정법원 민원실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모님, 방금 이혼조정 신청서랑 재산분할 청구서 접수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는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넣었고요.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오늘 오후 안에 본사 쪽 법무팀으로 송달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펼치며 한마디 하세요. 내 엄마가 아침에 시장 다녀오면서 김밥 재료 좀 사왔다. 점심에 한 줄 말아먹자. 네, 아버지. 같은 시각 본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로 자세히 들려준 이야기예요. 본사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오성훈이 출근합니다. 직원들 책상이 어딘가 비어 보여요. 채영 씨는? 오성훈이 옆자리 직원에게 묻습니다.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대표님. 전화는 해봤어? 전원이 꺼져 있어서요. 오성훈이 한채영의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책상 위에 회사 노트북과 사원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서랍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한채영의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성훈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직원들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해요. 오전 11시쯤 황복자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본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성훈아, 채영이 어디 갔니? 엄마, 나도 몰라. 노트북만 두고 사라졌어. 인연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황복자가 한채영의 빈 책상 앞에 주저앉아 가슴을 칩니다. 성훈아, 어쩌면 좋니? 유리는 어떻게 됐니? 엄마, 일단 진정해. 오성훈이 황복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해요.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오성훈에게 건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왔는데요. 오성훈이 봉투를 뜯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오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유리가 진짜로 소송 걸었어. 뭐라고? 황복자가 서류를 낚아채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넘기던 황복자의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새어나옵니다. 이게 다 뭐야? 부동산 가압류, 법인 계좌 가압류. 엄마, 일단 변호사 부르자.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야? 유리 가시집 오라고 해. 데려와. 당장 데려와. 황복자가 사무실 가운데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오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또 제게 전화를 걸어요. 휴대폰 화면에 오성훈의 이름이 또 뜨고 저는 또 받지 않습니다. 난 12시 박순자가 점주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신대방점 근처 작은 회의실에 30개 가맹점 중 28개 매장 점주들이 모여요. 여러분, 사모님이 정식으로 소송을 거셨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랑 레시피, 상표권 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박순자가 점주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럼 본사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마포점 김영수가 묻습니다.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갔으니까 본사가 사모님 동의 없이 그 이름이나 레시피 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본사에서 보내오는 식자재도 결제가 밀려서 끊기기 직전이라고 들었어요. 점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박순자가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 생각엔 본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발주는 중단합시다. 매뉴얼은 우리가 그동안 사모님한테 받아둔 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식자재도 직거래 업체 찾아서 우리끼리 공동구매로 일단 버팁시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 만장일치네요. 박순자가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28명의 점주가 모두 손을 들어요. 본사 매출은 단 사흘 만에 60%가 빠집니다. 오성훈이 강남에 막계약을 마친 100평짜리 신사옥 임대권도 위약금 1억 5천만 원을 물고 해지.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한 지 2달이 흐릅니다. 첫 조정 기일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송미경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려요. 송미경의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채영 씨가 본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걸었답니다. 뭐라고요? 송미경이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섭니다. 임금 체불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라고요. 한채영 변호사 쪽에서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까지 돌렸대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아요. 내용이 뭐예요? 한채영이 오성훈 대표한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요. 송미경이 짧게 헛웃음을 흘려요. 이건 또 무슨 시나리오야? 변호사님,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해요? 저는 송미경을 봅니다. 사모님한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해요. 부정행위 정황이 한채영 본인 입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본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건 이미 공식화된 셈이에요. 그렇네요. 한채영이 자기 살길 찾느라 본사를 같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겠네요. 그날 밤 9시 무렵 친정집 골목 어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인터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봐요. 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화면을 키워보니 오성훈이에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비를 그대로 맞고 있죠. 엄마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왔구나, 저 사람. 엄마, 내가 처리할게요. 그래라. 저는 인터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화면을 봐요. 오성우는 대문에 손을 짚고 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 속의 오성훈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1시간이 흐릅니다. 오성훈이 결국 대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비가 그 등을 그대로 적셔요. 저는 그제야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왜 왔어? 여보. 오성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무슨 잘못? 엄마한테 휘둘렸어. 채영이랑 그건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실수. 한 번만 기회를 줘. 오성훈이 흐느낍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비가 오성훈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요. 여보. 응, 여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내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 나갈 때 여보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일어나 준 적 없잖아. 미안해. 어머님이 빈 밥공기 던질 때 여보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만하시라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어. 여보, 오늘 비 맞고 무릎 꿇은 그 모습이 내가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여보 얼굴이야. 진짜 얼굴이지. 근데 너무 늦었어.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요. 더 할 말 없어. 잘 가. 저는 인터폰 마이크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세요. 잘했다. 엄마, 춥겠다. 차 한 잔 끓여줄까? 엄마가 주전자를 올리러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가만히 들어요. 다음 날 아침 송미경 사무실에서 마지막 증거 정리 작업을 합니다. 송미경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아요. 오늘 추가 자료 다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실래요? 네. 부정행위 관련 진술서, 호텔 카드 결제 내역, 출장 기록, 그리고 셔츠 립스틱 자국 사진까지요.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있어요. 결정적인 거. 송미경이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한채영이랑 시어머님이 통화한 녹취록이요. 사모님이 보조 녹음기로 받아두신 거 풀어서 정리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한채영이 무너지면서 시어머님이 부정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으로 봐 달라고 우리 쪽이 주장할 거예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요. 그 녹취록에 시어머님이 어차피 그 거지녀는 곧 쫓아낼 거니까 너는 우리 아들 옆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명확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USB를 한참 동안 봐요. 변호사님. 네. 끝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네, 사모님. 거의 다 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가맹점주 대표 박순자, 김영수, 윤혜경과 함께 새로 계약한 사무실로 향합니다. 유리키친 본사가 들어갈 작은 건물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박순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사모님, 여기 좀 보세요. 새로 단 간판. 복도 끝에 유리키친이라는 글자가 작게 빛나고 있어요. 좋네요, 사장님.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 둘러봐요. 빈 책상 5개, 빈 회의실 하나, 작은 휴게실. 새 매뉴얼이랑 식자재 공급 라인은 일주일 안에 다 정리될 거예요. 로고 디자인은 어제 시안 다 받았고요. 박순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요.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로고예요. 유리잔에 김밥이 담긴 모양이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사모님 손으로 직접 한번 봐주세요. 박순자가 펜을 건넵니다. 저는 로고 시안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작게 서명을 해요. 같은 시각 본사 복잔의 김밥 본점에서는 마지막 영업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다음날 점심자리에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황복자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어요. 가게 안에는 의자가 거꾸로 올려진 테이블 2개만 남아 있죠. 오성훈이 들어와 황복자 옆에 앉습니다. 엄마, 식자재 업체에서 미수금 1억 8천만 원 청구서 보내왔어. 그래. 신사업 위약금 1억 5천만 원에 미수금 합치면 3억 가까이 돼. 그래. 본가도 가압류 들어갔어. 다음 달이면 경매로 넘어간대. 그래.
황복자의 입에서는 같은 대답만 반복돼요. 오성훈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황복자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애한테 10년 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가벼운 거다. 오성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요. 가게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위로 차갑게 떨어집니다. 그날 저녁 친정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 자막이 흘러갑니다. 모 김밥 프랜차이즈 줄도산. 30개 매장 중 28곳 이탈. 엄마가 옆에 앉아 그 자막을 잠시 보세요. 유리야. 네, 엄마. 이게 다 네가 10년간 흘린 땀의 무게다. 엄마가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세요. 저는 엄마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메모장을 엽니다. 내일 모레가 첫 조정 기일이에요. 빈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 줄 적어 내려가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는 그 한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뒤 메모장을 닫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안쪽에서 정장 한 벌을 꺼냅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검은색 정장이에요. 결혼식 이후 거의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죠. 저는 다리미를 꺼내 정장 바지부터 천천히 다려요. 다림판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재킷의 옷깃을 똑바로 펴고 단추 하나하나를 닦아요. 구두는 부엌에서 마른 천을 가져와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다 다린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 옷장 문 앞에 두고 잘 닦인 구두를 그 아래에 가지런히 놓아요. 옷장 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정율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옷차림이에요.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갑니다. 내일이 기다려져요. 이혼 조정 당일 가정법원 5층 조정실 앞 복도에 섭니다. 송미경이 옆에서 가볍게 제 어깨를 두드려요. 긴장되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안 떨려요.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저는 송미경 옆자리에 앉습니다. 맞은편에 오성훈과 황복자가 자기 측 변호사 뒤에 앉아 있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푸석해요. 황복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떨군 채로 있어요. 오성훈은 양복 옷깃이 살짝 구겨져 있고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아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입을 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10년간 무급으로 가족사업에 기여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와 그동안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깔립니다. 양측 정리된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 측 먼저 하세요. 송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서요. 신청인은 10년간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사업장에서 일했고 그 노동에 대해 월급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송미경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입니다. 매출 장부, 점주들의 진술서, 10년치 카카오톡 기록, 그리고 사모님 본인이 직접 운영한 인스타그램 계정 자료입니다. 회사를 30개 매장 규모로 성장시킨 실질적 기여도가 80%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시어머니 황복자 씨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 부분입니다. 녹취자료 일부 들어보시면 명확합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잠시 멈춥니다. 녹취자료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추가 재생은 필요 없습니다. 황복자의 어깨가 잠시 떨려요. 피신청인 측 입장은요. 오성훈 측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피신청인 측은 사모님의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인 측 위자료 청구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송미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부동산 2건과 자녀 사업체 권리 일체를 청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레시피, 상표권은 이미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성훈 측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황복자 쪽을 봅니다. 황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피신청인 측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양측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오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저도 펜을 들어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습니다. 종이 위에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아요.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황복자가 따라 나옵니다. 유리야. 저는 멈춰서요. 네, 어머님. 황복자가 제 팔을 잡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어요. 유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저는 황복자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봐요. 그 손은 10년 전 결혼식 때 제 손을 잡으며 며느리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손이에요.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냅니다. 어머님, 그래. 10년 전에 그 한 번을 주셨어야 했어요. 황복자가 입을 살짝 벌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복도 끝에서 송미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봄볕이 정수리에 따뜻하게 떨어집니다. 송미경이 옆에서 짧게 웃어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냥 정유리네요.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짧게 웃어 보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일주일 후 유리키친 본사 사무실 오픈식이 열려요. 작은 사무실 안에 28명의 가맹점주들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도 한쪽 구석에 서 계세요. 송미경도 양복 차림으로 와 있고 이수진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도착해요. 박순자가 김밥 한 줄이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제 앞에 섭니다. 사모님 아니다. 대표님, 사장님, 대표님은 좀 어색해요.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지요. 박순자가 환하게 웃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말았어요. 유리키친 첫 김밥이에요. 저는 두 손으로 접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따뜻할 때 저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어요. 밥알이 적당히 따뜻하고 단무지가 아삭하게 씹혀요. 박순자의 김밥은 제가 알려준 그대로의 맛이에요. 맛있네요. 당연하지요. 대표님이 알려주신 그 맛이니까요. 마포점 김영수가 컵을 들어 보입니다. 우리 새 출발 축하하면서 한 잔씩 합시다. 점주들이 다 같이 컵을 들어요. 저도 컵을 들고 한가운데서 둘러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저를 향해 웃고 있어요. 엄마가 한쪽에서 눈을 살짝 훔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픈식 다음 날부터 유리키친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요. 기존 점주들의 매출은 한 달 만에 본사 시절보다 평균 35%가 올라요. 새 가맹 문의도 일주일에 20건씩 들어와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출근해요. 이제는 누구도 제게 출근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가고 싶어서 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2달이 더 흘러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에서 어머니랑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요.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한채영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어요. 저는 잠시 발을 멈춰요. 한채영이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봐요. 순간 한채영의 얼굴이 굳어요. 테이블을 닦던 손이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저는 한채영을 향해 가볍게 목례 한 번을 보냅니다. 증오도 통쾌함도 연민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예요. 한채영은 등을 돌려요. 저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옆에서 엄마가 슬쩍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엄마는 더 묻지 않으세요. 같은 시각 박순자한테서 전화가 와요. 대표님, 방금 점주 단톡방에서 들었는데요. 황복자 어머님 본가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대요. 지금은 지방의 친척 집에 얹혀 살고 계신다고요. 그래요, 사장님. 그리고 오성훈 씨는요, 지방의 어느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해요. 분노도 통쾌함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는 사실만 가만히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대표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봅니다. 엄마가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묵묵히 걸어요. 저녁 7시 친정 부엌에서 저는 도마 앞에 섭니다. 내일 신메뉴로 올릴 김밥 속재료를 다듬어요. 단무지를 길게 썰고 시금치를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고 당근을 채 썰어 살짝 볶아요. 엄마가 옆에서 양파를 다듬으며 라디오를 켜세요. 옛 가요 한 곡이 흘러나옵니다. 엄마가 따라서 작게 흥얼거리세요. 엄마.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엄마가 양파를 다듬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있지. 왜 없어? 근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결혼이지. 후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그렇구나. 내 10년은 결혼이 아니었어. 그건 노동이었지. 엄마가 다시 양파를 다듬어요. 도마 위에서 일정한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탁, 탁, 탁. 저도 단무지를 마저 썰어요. 탁, 탁, 탁. 엄마의 칼질 소리와 제 칼질 소리가 묘하게 어울려요. 라디오에서는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김밥 김 한 장을 깔고 밥을 펼쳐요.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계란을 차곡차곡 올리고 천천히 말아요. 10년 동안 하루에도 수백 줄을 말던 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손이 다르게 움직여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가 먹을 김밥이에요. 저는 김밥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한 조각을 잘라요. 단정하게 잘린 단면이 예뻐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어요. 밥이 따뜻하고 단무지가 아삭하고 시금치 향이 살짝 올라와요. 씹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차올라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허기가 비로소 채워지고 있어요. 저는 김밥 한 조각을 더 집어요. 엄마가 옆에서 흘끗 보세요. 맛있냐? 네, 엄마. 잘 됐다. 엄마가 양파 다듬기를 마저 마치십니다. 저는 김밥 접시를 식탁으로 들고 가요.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요.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정유리 씨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명절도 생일도 없이 흘려보낸 그 시간들은 결혼이 아니라 노동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유리 씨가 마지막에 되찾은 건 회사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도마 앞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김밥 한 줄을 마는 그 평범한 저녁. 바로 그 자리에서 정유리 씨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세월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게 시집살이였든 직장이었든 자식 뒷바라지였든 말이에요. 그 인내가 고귀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은 희생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깜냥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